안녕하세요. 자, 이곳은 해운대 송정 바닷가가 눈앞으로 펼쳐 보이는 작고 예쁜 아담한 카페입니다. 오늘 이곳에 지금 얼굴만 봐도 카리스마가 있는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최근에 해운대에서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풍력 동포에게 편지 쓰는 모임이 생겨났고, 그곳에서 약 122여 통의 편지가 모여져서 드디어 한 권의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편지들을 일일이 다 읽어보시고 책이 나오기까지 편집을 담당하신 우리 세 분의 귀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세 분 선생님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노래를 좋아해서 합창단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인연따라 이런저런 글을 쓰고 있는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35년 동안 아이들과 국어 공부를 함께 하다가 2016년부터는 어른들과 글쓰기 공부를 하고 있는 이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의대학에서 근무하고 재직 중인 장희창이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동문학을 하게 됐고요. 독일의 문학 작품들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해서 독자들한테 소개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세 분 선생님들 개인 소개 잘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분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시대의 참 선생님 그리고 참 글쟁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었던 분들입니다. 그럼 잠시 우리 이상석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처음에 이 편지 쓰기를 생각하신 뭐 그런 계기, 이유가 있을까요? 2018년에 판문점 정상회담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설레고 기쁘고 벅찬 감격을 맛보았습니까? 그랬는데 2020년 6월 16일 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 남녘에서 거구 보수단체들이 삐라 전단지를 북으로 뿌려댄 일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정말 보기 민망한 글과 사진들을 인민들에게 뿌려댔던 것은 우리가 명백히 잘못한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를 하는 것이 개인으로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편지를 써서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통일운동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른 두 분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상석 선생님이 이 편지 글 쓰기에 대한 제안을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편지를 쓰자 할 때. 먼저 윤지영 선생님. 제가 먼저 얘기를 할까요? 처음에는 들을 때 약간 뜬금없었습니다. 남북이 아직도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고 자유롭지도 못한데, 또 한편으로 가만히 또 같이 편지도 쓰고 일을 하는 과정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지 않을까. 언제 이 편지가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편지를 써두고 그 마음을 준비해 두면은 언젠가는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장 교수님. 예, 저도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참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이게 또 뭐 안 하던 일이 돼가지고 막상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얼마나 이렇게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뭐 지금까지 뭐 120통 정도도 모여가지고 이제 책으로 거의 묶여 나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동안에 우리 선생님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곁다리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네. 네. 책으로 나온다니까 네. 더더욱 감회가 예, 또 예. 새로우실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저도 물론 편지를 썼지만 세 분께서도 직접 아마 편지를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편지를 쓰자고 딱 시작했을 때 스님들 느낌이 어떠하셨는지 쓰자 하셨지만 막상 내가 직접 편지를 쓰려고 책상에 앉았을 때 선생님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마디씩. 예. 네, 저도 함께 하자고 예. 난 했지만 진짜 막상 편지를 쓰려고 책상에 앉으니까 진짜 좀 막막했어요. 근데 왜 이 막막한 속에서도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한 동력 동포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언제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한 통 썼죠. 예. 바로 윤정 선생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예.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 첫머리에 나는 꿈 같은 편지를 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 같은 편지를 쓴다는 것은 70년 동안 우리가 어이없이 분단이 된 이후에 한 번도 북녘과 개인이 연락을 해보거나 말을 건네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건네보는 상상이라도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여태껏 가슴에 간직했던 그리움이나 분단을 이겨내야 된다는 그 마음들이 사람들의 가슴에 전부 다 폭발처럼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장 교수님은 편지 쓰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예, 저도 편지 쓰려고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엉뚱하게 저 박완서 작가 선생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10년 좀 됐는데요. 이분도 이산 가족이시잖아요. 네. 고향이 개성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남북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교류가 돼가지고 뭐 이산 가족들도 만나고 이렇게 할 때인데 이분은 유명 작가시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 작가 선생님 먼저 이렇게 다녀오시라고.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 자기 순서를 딴 사람한테 이렇게 양보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 나도 너무 가고 싶지만 그래서 내가 딴 사람한테 양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분단 상태에서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으면은 그래서 오히려 또 자기가 만날 기회를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게 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의 그런 어떤 그런 영원이나 비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작가 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제 크게 생각하시는 거 보고 조금 놀란 적이 있습니다. 네. 뭐 편지글은 책에서 아마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120여 통의 편지를 세 분 선생님 다 읽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편지글 중에 가장 마음에 꽂히거나 와닿는 그런 편지글이 있다면 각자 소개 좀 해주시죠. 이상 선생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예. 정말 편지 한 통 한 통을 읽는 것이 행복하기도 하고 또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편지를 잘 쓴 거를 고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 해서도 안 될 일이고 그런데 제가 가슴에 남는 글을 잘 쓴 사람들의 글, 또 평소에 글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의 글보다도 이번에 처음으로 글을 쓴 듯한 선생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월남하셨는데
월남하시기 전에 이북에 형제를 남매를 참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결혼을 남한에 와서 또 하셔가지고 자기 형제들 5남매를 낳았는데 거기에 장남이신 최성표라는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기신 게 통일이 되거들랑 너그 형, 너그 누나를 한번 만나보아라. 꼭 만나보아라. 하던 이야기를 편지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도 나이가 이제 70이 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런 혈육을 만나볼 수 없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하는 이야기를 썼던 글이 가장 눈물겨웠습니다. 그 원본을 한번 정말 읽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윤지영 선생님. 네, 저도 참 여러 그 편지들이 여러 면에서 가슴에 울컥하기도 하고 네. 아 이랬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학생 아이들 편지 짧지만 네. 아마 엄마가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한마디 엄마 나는 북한 어린이집에 한번 놀러 가고 싶어. 이제 그런 어린이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참 어려울 것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뭐 저 편지를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 이게 저 사연이 구구절절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때까지 통일이라 하면은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편지들을 보니까 이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이제 그런 절절한 어떤 통일에 대한 같은 이제 그런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그런 저 영혼이 이렇게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걸 자기들 이제 뭐 방식대로 이렇게 표현한 그 저는 뭐 거의 모든 다 편지가 다 좋았습니다. 다 좋고 뭐 다 좋아가지고 뭐 어느 게 더 좋았다고 뭐 말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게 어쩌면 정답일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과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인 귄터 그라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아주 유명한 작품인 양철북을 우리 마침 옆에 계시는 한국의 동문학자인 장희자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몇 해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같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 좀 잠시만 해주십시오. 예. 귄터 그라스는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인데요. 독일 민주주의의 교사라고 이렇게 부르기하는 그런 분이고요. 그분은 2차 세계 대전 동안에 우리가 문명국가라고 알고 있었던 독일이 그런 어떤 야만적인 어떤 그런 범죄, 국가로 타락하는 모습을 봤고, 그래서 전후에 다시는 독일이 그런 야만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이렇게 안 되겠다고 해서 그 이후 자기의 모든 어떤 그런 문학 작품들은 그런 과거사를 이렇게 극복하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이렇게 바친 분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독일의 분단을 자기도 이제 뼈아프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같은 분단 국가인 한국에도 관심이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오신 적도 있어요. 2002년 그때 한일 월드컵 때 그때 개회식 할 때 축시도 낭송하시고 또 통일 세미나에도 참여를 하시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원래 평양으로 해서 휴전선 넘어서 서울 오시겠다고 하더니 이제 그렇게 그때는 이제 평양은 들리지 못하시고 바로 서울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휴전선으로 바로 가셨죠.
그래서 그 휴전선을 이렇게 현장을 보시더니 그분 굉장히 이렇게 뭐 철조망 있는 예예 비무장지대 네. 그 현장을 보시더니 뭐 그 굉장히 평소에는 장난기 많고 뭐 이러시던 분이 네. 뭐 얼굴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굳으면서 뭐 너무 살벌하다면서 네. 그러면서 나 뭐 이럴 좀 베를린 장군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면서 그러면서 왜 같은 저 형제끼리 도대체 왜 이러느냐면서 네. 뭐 인구도 많고 잘 사는 남한이 형님 아니냐고 그러니까 남쪽에서 제발 좀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조금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또 자기가 뭐 한국의 작가라면 네. 뭐 앞으로는 이 통일 문제를 평생의 화두로 삼겠다 이런 말까지 네. 이렇게 하시대요. 네. 그리고 감수성 덩어리인 작가가 보기에 그 남북의 분단의 네. 현장을 보고 좀 놀라신 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통일이라는 게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될 리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일부터 예를 들면은 남북의 작가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뭐 이렇게 비무장지대에서 네. 만나가지고 문화교류. 그런 교류를 하는 시간을 네. 서로 얼굴이라도 일단 이렇게 자주 맞대 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뭐 작은 것 같으면서 구체적인 네. 이런 안을 말씀하시는 거 보고 맞구나 우리가 참 이때까지 통일이라는 것을 예. 굉장히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약간 반성도 되고 네. 뭐 정도 뭐 그랬던 기억이 있죠. 예. 이제 소설가들이나 뭐 문인들이 예술가들이 비무장지대에서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예. 저는 그때 편지를 쓰라는 이야기를 왜 안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예. 독일은 그 동서도 이 분단이 돼 편지 내용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잠시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네. 서로 편지 왕래를 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거 정말 부러운 그러니까 일이었죠. 이렇게 편지 소통조차 없었다는 걸 아마 예,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 편지 소통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이 좀 나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그 안도현 시인의 백석평전을 네, 읽었거든요. 그 서두 부분에 그 분단 상황을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 해방되고 열흘 만에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네. 했고 그러면서 경의선이 이렇게 예, 단절되고요. 끊겨버린 거죠. 그로부터 보름 후에는 남녘에 이제 미군이 진주하면서 통신, 물자, 네. 그리고 편지 쓰기도 중단되었다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편지 쓰기조차도 70년 동안이나 네. 못하고 살았는 예. 거죠.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스님들과 우리 북녘동포에 글쓰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큰 작업을, 미래를 위해서 큰 작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아마 볼 수 있겠는데요. 최종적으로 사실 이 모여진 편지들이 정말 북한에 있는 그 누구가 받기를 원할 테고 언젠가는 사실 만나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그럼 세 분 선생님께서는 본인들과 소통을 하신 그 북녘의 어느 동포를 만났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북녘에서 가보고 싶은 곳 한 군데, 그다음에 그분들을 초대했을 때 남한에서 가장 모시고 가고 싶은 곳 한 군데 딱 떠오른 곳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방금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많겠죠. 네, 한 너무 번도 가본 많죠.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금강산이든 백두산도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소월과 백석 시인의 고향에 꼭 가고 싶어요. 네. 정주도 바로 옆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네. 그 영변도 그 지역이고 거기에 가서 백석시도 낭송해보고 네. 또 북한 주민과 함께 소월시도 한번 낭송해보면 네. 어떨까
그런 꿈이 곧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정말 북녘에 가더라도 금강산, 묘양산 가기 전에 네. 나를 초대한 그 사람의 집에 가보고 네. 싶잖아요. 집에 가서 하룻밤 잘 수 있다면. 예. 그래서 그 집 아이들과 장난도 치고 놀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모습을 이렇게 찬찬히 볼 수 있었으면 좋다 싶고 네네. 그 식구들이 잘 가는 이웃의 조그마한 언덕이라도 또는 강변이라도 같이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마시를 같이 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부산에 만약에 온다고 하면 네네. 나는 우리 동네 시장통에 가서 저도 같이 가면 됩니다. 막걸리 드실 거죠? 소주를 하려고. 아, 소주. 장 선생님도 같이 가시죠. 아니 다 같이 가셔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말하려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 고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교수님 꼭 같이 뭐 가시고 싶다거나 초대하시고 네. 싶은 곳이 있으면. 아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올해 이제 그 노모가 뭐 예. 90이시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남북이 이렇게 좀 사이가 뭐 이렇게 좀 좋아 보이고 잘 돼 나갈 때 뭐 이렇게 자주 이야기했죠. 네. 아이고, 다녀오셨어요. 맞죠. 네. 우리가 평양이나 뭐 이래 금강산 가가지고 냉면도 먹고 소주 네. 한잔 합시다 하고 뭐 여러 번 뭐 이래 웃으면서 이렇게 네. 뭐 낙관적으로 예.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여러 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막 저는 뭐 좀 갈기에만 되면 막 그냥 금강산으로 막 그냥 박완서 스님처럼 양보 안 하고 저는 뭐 우리 어머니 모시고 쫓아 가서 그냥 뭐 소주부터 같이 한 잔 뭐 하고 싶으네요. 네.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분위기가 지금 좀 안 좋긴 합니다만은 네. 분위기가 안 좋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그래서 적이 많이 없었죠. 얼마나 고개를 잘 네. 넘어갔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통합이 이루어지리라 기대를 합시다. 그래. 예. 자, 그러면 사실 이상석 선생님은 이 편지 쓰기 운동의 최초 제안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편지 쓰기가 사실 계속 전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바람 같은 게 있으면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편지를 이제 겨우 정말 100통을 모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한 두어 달 만에 정말 아무도 편지 쓰기를 생각 안 했을 때 그것을 제안을 해서 이렇게 100여 통이나 모았다는 것은 큰일이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원래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이 발판이 도움닫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지역에서 이런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동지들을 모으는 일이 제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 지역에 몇 군데라도 그런 통일운동, 편지쓰기 운동이 펼쳐지기를 펼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통일부에 늘 문의를 하고 또 촉구를 해서 편지가 실제로 북녘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을 추진해 나가는 게 저희 일입니다. 정말 그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는데 그럼 두 분 선생님도 사실 북녘동포라든지 남녘동포에게 이 편지 쓰는 일과 관련해서 전달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북녘동포 어느 분이 그 3.1포 공람시라는 제목의 편지 모음집을 보시고 그 속에 윤지형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를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하실 분이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편지들이 동력의 많은 분들에게도 남녘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아마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장을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답장을 기대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남녘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지 쓰기에 동참해 주셔야 이것이 운동이 됩니다. 100통을 모아서 책을 한 권 내었다고 해서 통일에 도움이 별로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1000통이 되고 10,000통이 될 때라야만이 거대한 흐름으로 이 분단의 벽을 넘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장 기다리기 전에 친구에게 편지 한 장 더 쓸 수 자, 있도록 편지 써 주십시오. 붙여다 주십시오. 예. 예. 저도 이제 가제본으로 나온 이 편지 묶음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참 그동안에 무심했구나. 네. 응?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지냈다는 게 참 기가 좀 이렇게 의의가 없었고요. 아까 저 퀸트그라스 이야기 잠시 했습니다. 그분은 그 현장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무심하게 지내다가 이번에 다행히 이렇게 이제 편지 쓰기 모임을 하면서 이제 이런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국민들의 관심도 이렇게 좀 모여질 것 같고, 저는 무엇보다도 편지 내용들을 보니까 다들 말은 안 하지만은 이렇게 마음속 깊이 이렇게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확인을 이렇게 한 셈이 됐죠. 예, 정말로 대단한. 저는 그렇게 이 편지 쓰기 운동이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 일이 이제 출발이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세 분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무엇이든 처음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이라는 편지 쓰기를 우리 세 분 선생님과 그리고 해운대에 계시는 우리 20여 분의 모임의 회원들이 벌써 준비를 해서 책이 한 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거나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들은 숟가락을 탁 얹으면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편지 많이 써주시면 저희들이 또 더 넓게 폭넓게 알리도록, 세상에 알리고 멀리 알리도록 하겠으니까는 많이 편지를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담은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 예, 한 가지. 책 제목은 네. 3.1포 봉남시. 3.1포 봉남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찍고 있습니다. 네, 자, 실은 며칠 전에 여기서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녹화를 2시간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이렇게 촬영하시고 출판도 담당하시는 분이 녹음기 스위치를 안 켜놔가지고 완전히 그냥 헛방이 돼가지고 오늘 또 새로 된 리허설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다시 하겠는데. 오늘 새로운 게 됐습니다. 네, 근데 오늘 더잘된 것 같지요? 한 번 더 하니까 좋네요. 마음이 뜻대로 마십니다. 네, 제가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